삼차 시는 유럽의 2015년 난민 위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에 상영됐던 영화 더 스위머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를 떠난 두 자매가 이제 결국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제 참가하는 그런 경험을 다룬 영화인데요. 실화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2015년 당시 그 유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대규모 난민 사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2015년 중동에서 유럽으로 또는 아프리카에서 뭐 유럽으로 또는 서아시아로 대표되는 아시아에서 뭐 유럽으로 이렇게 대규모 난민 이동 사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2010년, 2011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우는 그 민주화 운동이 이제 좌절된 거, 그 다음에 2011년 이후에 시리아 내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겠죠.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난민 위기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거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또 시리아 내전이 10년 이상 뭐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의 봄으로 대표되는 그 중동에서의 사건들, 그래서 중동에서 2010년 이후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죠. 물론 대부분의 난민들은 유럽으로까지 가지 않고 이제 바로 그 인접한 국가로들 많이 피신을 해요. 그런데 이제 2015년 4월쯤 되면 난민을 5척의 배로 한 2,000명가량을 실은, 그러니까 한 배에 한 뭐 400명씩 탔나 봐요. 그런 배 5척이 지중해에서 한꺼번에 다 난파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1,200명 이상이 사망한 이제 사건이 터지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유럽의 난민 위기다, 난민 사태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5년 9월에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튀르기예라고 부르는 그 나라의 해변에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사진이 신문에 막 보도가 됐어요. 그 아이가 아일란 쿠르디라는 아이인데 3살 된 시리아의 이제 여자아이인 거죠. 그래서 부모를 따라서 터키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가려다가 배가 이제 전복을 해서 아버지는 살았나 그렇고 이제 엄마와 이제 이 딸이 죽은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이제 그 시리아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리아 바로 위인 터키를 거쳐서 굉장히 가까운 그리스로 이제 배나 뭐 비행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리스까지만 들어오면 유럽연합 이민 정책이 1995년 뭐 98년 그때부터 밖은 딱딱하게 요새화되어 있지만 일단 어디든지 들어오면 안에서는 자유 이동이잖아요.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뭐 난민이 들어오고 또는 이탈리아를 통해서도 뭐 난민이 들어오고 하여간 난민이 이제 급증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2015년에 난민들을 주로 이렇게 살펴보면 시리아 사람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또 상당하고요. 뭐 이라크 사람이라든지 뭐 코소보라든지 해서 주로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뭐 발칸반도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에서의 난민들이 이제 몰려 들어온 거죠. 그런데 난민의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헝가리라든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는 기독교 난민은 받겠지만 기독교 난민이 아니면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이제 그때 독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그 메르겔 총리가 우리는 난민에 대해서 문을 열겠소, 난민들 웰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이 시리아 난민들이
그 그리스에 도착해서 이제 독일까지 어떨 때는 차편을 이용하기도 하고 철도를 따라서 철길을 따라서 쭉 독일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민 위기로 대표되는 이제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럽의 이민 정책을 조금만 더 살펴보기로 해요. 유럽은 여러분들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유럽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그 유럽 전체라는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밑에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의 면적이 유럽 여러 나라를 합한 것보다 한 3배는 크고요. 미국 땅하고 비교해 봐도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유럽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럽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90년대 초부터 일찍부터 이렇게 좁은 땅에 여러 나라가 있으니 우리 여러 나라들이 상품이라든지 뭐 또는 서비스라든지 자본이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쉽게 어떻게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85년에 그 유럽 공동체에 있던 10개국 중 5개국이 그러면 우리 국경을 좀 폐지해보자. 특히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있는 그 출입국 심사를 우리가 없애보자. 라는 협정을 맺게 돼요. 그것이 이제 90년에 가면 쉥겐 협약으로 발전하는데 95년부터 발효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네룩스 3국 하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죠. 바로 그 밑에 있는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 5국가가 이제 주도를 해서 지역 내에 출입국 심사를 없애는 거예요. 즉 국경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유럽의 이민 정책 하면 쉥겐 협약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97년이 되면 암스테르담 조약으로 돼서 이 쉥겐 협정이 또는 협약의 내용이 EU 전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EU 회원국이 되면 이 안에서는 다 출입국 심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경이 없어져서 EU 내에서의 자유이동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쉥겐 협정에 의해서 EU의 이민 정책은 공동 이민 정책이 가능해지고 공동의 국경 관리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또 기구들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매 5년마다 공동 이민 정책을 만든다. 물론 불참해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아일랜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덴마크는 이런 공동 이민 정책을 안 하겠다 해요. 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영국은 나중에 브렉시트라 그래가지고 EU에서 탈퇴하기도 하잖아요. 어쨌건 EU 회원국인 나라에서는 요새화된 이 외부 국경을 지키는 프론텍스라는 것도 만들고요. 이 전체 공동적인 이민 정책을 수행하고 또는 만들고 하는 어떤 내무총국도 만들고요. 난민에 대해서는 유럽 비호지원청이라고 하는 어떤 기구들도 이제 막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는 EU 시민권자들은 이 안에서 자유이동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차별 방지, 뭐 통합 이런 거를 다루고 대신 밖은 딱딱하게 요새화해서 특히 아프리카로부터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유럽의 요새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이민 또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아주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정책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2015년 난민 위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이러한 공동 이민 정책 또는 공동 난민 정책이 좀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공동 난민 정책에 의하면 난민이 발생하면 각 국가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씩 분산 수용하자라고 이제 원칙을 만들어 놨었는데 폴란드라든지 이제 헝가리가 2015년 난민 위기가 났을 때 우리는 문을 못 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막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여요. 1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거치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극우 정당이 뭐 생긴다든지 또는 반난민, 반이민 정서가 확대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 2015년 난민 위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라든지 또는 최근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 10월에 앙겔라 메르겔 전 총리는 그분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정치적인 생명은 이제 끝났죠. 물론 독일에서 오랫동안 그 지도자 역할을 하시긴 했지만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세요. 하지만 이 사람이 22년 10월에 유엔 난민기구의 난민상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는 당시 그 수백만 명의 절망적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리더십과 용기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노력을 굉장히 치하하고요. 2023년 2월에는 유네스코 평화상도 이제 수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앙겔라 메르겔 총리는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또 난민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불리우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용감한 리더십 또는 용감한 결단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평가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독일을 잠깐 보면 독일은 현재 인구가 한 8,400만 명 정도 돼요. 독일이 그 사이에는 우리는 이민 국가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쓰다가 94년에 이제 국적법을 좀 개정하고 2000년대 초부터 이민법도 만들고 뭐 연방 이민 난민청도 독립된 기구로 만들고 이렇게 어떤 변화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대신 개방을 한 대신 들어온 사람들을 잘 통합하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독일의 통합 정책은 적어도 600시간 이상의 독일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독일 사회의 이해라는 수업을 30시간 이상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이렇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민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크게 변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유럽의 쉥겐 협약 또는 뭐 암스테르담 조약 이런 거 이후로 유럽이 공동 이민 정책을 이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럽의 공동 이민 정책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민 정책을 바꾼 거고요. 독일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저출산 고령화를 이제 일찍부터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든지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서 어느 정도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컸기도 했습니다. 최근 독일 국민들의 이제 평가를 한번 살펴보면 독일 국민들은 최근에 처음에는 2015년 당시에는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안 난민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독일어 교육을 받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한 결과 현재는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아주 기여를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메르켈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독일 정부는 왜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배울 때 유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를 벌고 하는 그런 통계를 굉장히 많이 조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잘 설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난민들이 일으키는 문제보다 난민들이 독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막 증거로 보여주고 설득을 하니까 국민들도 설득이 되고 또 국민들은 정부를 굉장히 신뢰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있었던 2015년에 이제 시리아 난민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규모상으로는 뭐 비슷해요. 우크라이나 난민도 전쟁 이후 6개월 동안에 뭐 거의 한 700만 명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폴란드가 한 130만 명을 받아들였고 독일이 또 한 100만 명을 또 받아들여요. 뭐 체코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2015년에 났던 그런 난민 위기에 비해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여기저기 많은 나라에 잘 분산 수용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시리안 난민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호적이냐?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 출신국 또는 그 종족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시리안 난민은 중동이라 기독교와 중동 간의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종교적 문화적 갈등 때문이고 이 우크라이나 난민은 같은
동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족이 서로 뭐 비슷하거나 뭐 종교가 뭐 동방정교회라든지 뭐 카톨릭의 한 분파로서 서로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 난민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이고 중동 난민에 대해서는 좀 더 반감이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